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전하고 한 3시까지 근무하다가 집사람하고 교대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빨아서 입었어요. 더워서.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핵심적인 것이 대출 한도가 6억, 전입이 의무화돼야 되죠. 6개월 안에. 시장이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런 추세를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추경이 31조 8천억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도 세수가 결손이 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예산이 673조 4천억인가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예산이 성장률이 2.2%대에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0.3%에서 0.8% 사이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나 국내에 있는 연구소에서. 그럼 0.5%라고 하면 거의 뭐 4분의 1 밖에 안 되는 건데 세수 결손이 좀 많이 나지 않겠어요? 거기에 작년에도 관리재정 적자가 100조 육박했는데 올해도 관리재정 적자도 많이 나올 거라고 보아집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올해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내년에 법인세나 소득세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면 세수 확보가 넉넉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죠. 물론 7년 이하 5천만원의 연체자에 대해서는 탕감해주는 배분의 정책도 일정 부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3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돼서 이 사회 제도권에 나오지 못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영세자영업자로서 예비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높은 확률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황인데요. 넘어지신 분들, 함께 가다 넘어지신 우리 사회적 약자 소득분배에서 제외되신 소득분배 제외자분들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앞뒤에 살짝 걸쳐 계신 분들이 참 힘든 거죠.
국민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줄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국채 발행 일정 부분 돼야 되겠죠. 돈이 없으니까 추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고. 국채 발행을 하면 금리가 결정되잖아요.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뭐 국내에 있는 은행이라든가 기금 이런 곳에서 또 많이 사죠. 그리고 해외 펀드 기금도 많이 삽니다. 그러면 국채를 발행을 하면 결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국채가 일정 부분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회사들 다 어렵죠. 상장된 회사들 유상증자해서 청약을 해도 쉽지 않고, 신규 상장 IPO 해도 상장 가격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물론 새 정부 들어서 뭐 3천을 넘어서 움직이고 있지만 발행 시장도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채권 시장이, 롯데건설 같은 경우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잖아. 기업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물론 롯데는 문제가 있어요. 롯데 자체 그룹에 문제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지주회사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도 있고, 롯데가 그룹 전반에 걸친 어떤 사업구조,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나 중동의 약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고, 또 소비를 좀 이렇게 담당했던 그룹에서 종합적으로 움직였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워졌고, 소비를 담당했던 뭐 호텔이라든가 롯데 쇼핑, 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가 매수가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매출이 적어지는 거죠. 롯데는 이게 안팎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롯데건설이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채권 시장이, 회사채 시장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시장에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은행이나 기금이 사면 채권을 살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구축 효과라고 하죠. 공공 부분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영역이 적어지는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회사채 발행해서 과연 누가 사주겠느냐. 물론 국채보다 당연히 금리는 높아야 되겠죠. 안정성 면에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정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6.3 6월 27일 대책으로 올해 대출이 감소되는 게 한 200조 정도 감소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감소된 부분을 돈이 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이나 투자 또는 소비, 내수, 이쪽 부분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채를 발행한 거로 인한 구축 효과로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진 부분을 은행권에서 회사채를 좀 구입을 해줘야 돼요. 200조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금에서 조금 융통성을 가져서 자금 경색이 완화되는 그런 정책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국가주도형 상황이라 시장에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민간 부분이 반사적인 그 영향이 있어요. 그쪽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쪽이 아니고 좀 어렵고 힘든 쪽이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회사채 시장이 국채 발행으로 어려워지는 부분을 대출을 한도를 6억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대출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주담대 특히 또 정책들도 그렇고 그 부분을 은행권에서 회사채를 좀 회전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부동산도 점진적인 안정이 되면서 기업의 자금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세수 결손이 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윤 정부에서는 뭐 ODA 자금이라든가 외평채 이런 데서 메꿨지 않습니까? 국가부채 늘리지 않으려고 좀 변형된 회계를 한 거죠. 재정을 결손이 어느 정도 날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그 결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신용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채 누가 사주겠습니까? 국내에서 소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해서 짜시겠지만 결손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융통성 있게 해야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재정을 어떻게 관리 유지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지금 추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너무 많이 시중에 단기적으로 공급을 해서 물가가 오르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이 실패했잖아요. 시장이 실패한 게 50%. 지난 정권의 경제 운영이 잘못된 부분이 50%.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반반.
그러면 경제 운영을 제대로 해야죠. 현장을 잘 보고. 그리고 시장이 실패했으니 결국 나서야 되는 경제 주체는 정부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이나 가게는 이미 시장이 실패한 상태에서는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있으면 시장이 실패하는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정부가 재정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포퓰리즘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 채무 비율이 뭐 48.34 정도 나가는데요.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5%까지는 점진적으로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는 봐집니다. 물론 앞으로 분모가 늘어나야 되면 좋죠. GDP가. 그럼 부채 비율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GDP를. 그럼 부채 비율이 떨어지니까 신용 등급이 하락을 좀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외환보유고 지금은 4,046억 달러인가? 간당간당하죠. 이거 4,000선 무너지면 또 문제 있어요. 외환보유고도 한국은행 관리를 해오셨지만 이게 지금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지금. IMF에서 한국은 한 8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신용등급 관리 3대 신용평가사 있지 않습니까? 무디스, S&P, 피지 잘 로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쪽의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수 결손이 나는 부분에 대한 대응. 내년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정부 주도형 경제 상황. 일시적으로 국가 주도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무정부 상태가 6개월 됐으니까.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체제가 붕괴됐기 때문에 국가 주도형으로 일정 부분 갈 수밖에 없어요. 후진국처럼. 그것이 짧을수록 좋겠죠. 저는 뭐 6개월, 1년 정도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국가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구축 효과에 대한 대응.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KDI나 민간 삼성, 현대 경제연구소 많지 않습니까? 이 장밋빛 희망 보고서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정부가 그린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내야 돼. 희망을 담으면 안 돼. 거기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그리고 현재 통계를 정확하게 내셔야지 왜곡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린북.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열정이 중요하죠. 열정 있는 정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는 냉정함을 갖고 있는 정부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정만 갖고 앞만 보고 돌진하는 상황을 냉정함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브레이크 잡아주고, 그런 서로 상호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발전에 또 회복하기 위해서 레드팀은 꼭 있어야 돼요.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올여름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개인적인 자영업자로서, 영세 소상공인으로서 7월, 8월, 9월 이제 더위가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9월까지 덥잖아요. 어떻게 넘어갈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정부한테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이 경색돼 있는 상황이 풀려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네요. 7월 5일이니까 한 달 2일째인데 너무 앞만 보고 또 급하게 목표 달성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건너뛰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특히 외교안보, 미국과의 관계, 유로나 브릭스의 관계, 아주 자리가 안 잡혔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외교안보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셔서 세계 속에서의 한국이 고립되지 않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희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